어쩜 날씨처럼 바뀔지 난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단 게 중요한 거지. 안녕하세요. 비오는 날 IC 진출입로에서 출구 방향 차량 정체 중 뒤에서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제 차 후미 부분을 추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제 차는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하였습니다. 사고 규모가 커서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골절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당일 자는데 토할 것 같고 어지러워 다음날 한방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 잘 몰라 몇 군데 전화해보니 이런 사건은 안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혼자 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천천히 답변 주셔도 되고 진행하기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손시중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고민이 많은 것이 첫 번째, 사고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두 번째,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병원 선정은, 네 번째, 그리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다섯 번째,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등일 것입니다. 오늘은 병원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먼저 엑스레이부터 먼저 찍죠. 근데 실제적으로 엑스레이를 가지고 일단 골절 여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골절 여부만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뼈가 골절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그 주위에 있는 연부 조직이 손상이 많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 필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뼈를 둘러싸고 인대와 근육들이 무수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뼈가 골절이 될 정도의 충격이라면 그 주위에 있는 인대나 근육이라든지 이쪽에 동반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환자의 증상을 호소하는 이야기만 들어봐도 어느 정도 감은 옵니다. 그 뭐냐면 골절이다 아니다 그 정도는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병원 왔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골절 가지고 이 사람의 부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너무 힘들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에 삐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팔이나 다리, 특히 발목 같은 거 많이 삐잖아요. 그게 삐었다는 것은 근육하고 인대에 부상이 있다는 거죠. 근육하고 인대에 부상이 있다 보니까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그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사례자와 같이 교통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에 물론 좀 압박골절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보면은 염자라든지 디스크가 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보통 CT나 MRI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다시피 엑스레이는 순수하게 뼈만 거의 보입니다. 뼈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주위에 인대와 근육이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전혀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엑스레이만 가지고 판단하고 MRI를 찍어야 되는데요. 그 문제는 CT만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CT인데요. 이게 척추 CT고 근육하고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 전혀 판단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아까 보셨던 MRI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게 허리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기 불가능하죠. 이분도 실제적으로 척추 골절이 있습니다. 골절이 CT상에 보입니다. CT상에는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RI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CT라면은 그 다음으로 골절된 환자의 MRI를 본다면은 이게 MRI죠. 골절된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의 엑스레이입니다. 이분의 엑스레이를 봐도 골절의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절의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이 CT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전혀 좀 차이가 다르죠. 단순히 골절됐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MRI 상에 봤을 때는 이 골절이 정도가 명확하게 확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MRI를 많이 찍는 것이죠. 근데 뭐 이번 사례와 이번 사례자 마찬가지로 이번 사례자도 실제적으로 목 쪽에 좀 충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토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 구토 증상이 있으면 이제 두부 MRI나 CT를 찍는데 굳이 찍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뭐 염려가 돼서 찍는 것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두부 쪽에는 CT만 찍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부 손상인 경우에 CT를 찍어야 될지 MRI를 찍어야 될지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뭐 구토, 어지러움을 호소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충격이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이 크기 때문에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엑스레이상에 이야기를 하죠.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뼈에는 이상이 없으면은 뭐 그런 논리지 않겠습니까? 뼈에 이상 없으면 내가 왜 아프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인대와 근육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가끔 이제 디스크가 뭐 돌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병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섬유는 평륜이라든지,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구종인대 골화증, 척추 변형, 뭐 척추 전방 전이라든지 뭐 척만 변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보통 디스크와 이런 유사한 질병들은 거의 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라든지 치료 방법 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디스크와 디스크 유사한 질병도 대부분 그냥 디스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좀 많이 혼란이 좀 오기도 하고요. 그 대부분 이제 환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사고 전에는 디스크는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정말로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다, 뭐 주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디스크는 퇴행성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표현을 썼죠. 내가 사고 전에 아프지 않았는데 무슨 퇴행성이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부분 다 뼈대에 있는 집안이잖아요. 다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충격으로 디스크가 나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거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그러면 다 척추가 절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디스크가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주로 표현을 많이 쓰는 게 깨진 유리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유리창이 깨져가 있었는데 그 유리창이 일단은 최소한 비바람 정도는 막아주고 있는데 누가 살짝 건드리다 보니까 그 유리창이 완전히 내려앉아 버린 것이죠. 그와 똑같이 실제적으로는 디스크가 좀 있었지만은 이분이 정상을 못 느꼈다거나 아니면 정상이 이것보다 더 심하지 않았을 경우에 많이 좀 이게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디스크가 퇴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 기여도를 최소 50%를 잡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디스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충격이 없어도 디스크가 발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충격에 의해서 왔다라고 표현은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디스크기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기여도 사고 관여도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사고 관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사고 관여도를 판단할 때는 인강제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강제 방식을 쓰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사고 관여도 판단하는 방식은 일본의 와타나베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강제 방식이 있고 그 외의 방식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인강제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강제라는 분은 의학 박사님이고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죠. 지금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입니다. 아주 고령인데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강제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외상과 상당 인과관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외상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고 관여도는 없겠죠.
두 번째로 외상과 상당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럴 때는 사고 관여도 25%,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사고 관여도로 많이 판단하고 있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 외상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과 타 원인에 의해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 사고 관여도를 50%를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 같은 경우도 외상과의 상당 인과관계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타 원인, 즉 질병일 가능성이 반반 있다 보니까 보통 사고 관여도를 50%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외상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인정이 되는 경우, 타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외상의 기여도가 더 클 경우에는 사고 관여도를 75%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70에서 80% 정도 인정하긴 하지만 보통 75%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상과 상당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사고 관여도가 100%겠죠. 문제는 사고 관여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원인이 되는 게 우리가 나이 드신 분 있죠.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은 질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디스크 같은 경우가 가장 관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디스크인데요. 보통 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통 20, 30대가 지나면은 대행성이 진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10대부터 대행성이 진행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질병, 즉 가령성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척추 섬유는 팽륜 안에 수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액이 섬유는 약해진 섬유를 뚫고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30대부터 탄력성이 약해져 가지고 보통 30대 이후에 질병이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이게 엎드려서 있다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을 많이 본다든지 하다 보니까 거북목이라든지 척추 변형인 환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디스크가 생기는 연령이 자꾸 어려지는 것이죠.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20대인데도 척추 뼈라든지 그리고 관절 디스크 쪽을 보고 있으면은 한 50대, 60대에 있는 환자를 많이 봅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의 건강 관리는 본인이 잘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쨌든 좀 건강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손해사정사들이 좀 유념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좀 많이 좀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노인네들이 다쳤을 때, 노인네라고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60, 70대 이상이신 분이 다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보면은 60, 70대 환자들이 다쳤을 때에 20, 30대와 비교했을 때 대응성이 심하다고 하여 사고 관여도를 많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좀 대응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감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20, 30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같은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대응성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기여도를 잡아야 되겠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나이 10대, 20대라도 척추가 상당히 대응성이 심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응성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나이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성이 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고 기여도를 판단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이제 그런 사고, 즉 그런 교통사고를 받지 않았다면 디스크가 발생하였을까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디스크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보면은 사고가 크다고 해가지고 꼭 디스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적다고 해서 디스크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고의 정도와 그 질병의 정도는 질병이라든지 그 디스크의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보면은 뭐 견적이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보험회사 논리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견적이 100만 원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렇다면 견적이 100만 원 정도 이상 나오면은 그러면은 90% 아니면 최소한 60% 이상의 환자들이 디스크가 발생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압박골절이 나올 정도의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디스크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정도 충격이 아니다 하더라도 디스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압박골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신경 손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신경 손상이 없으신 분도 있죠.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한 가지 방법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그 CT나 MRI, CT는 큰 효과가 없으니까 MRI를 찍기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MRI를 찍어야만이 이것이 태행성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CT만 가지고는 섬유는 평균인지 디스크인지 구별이 좀 힘듭니다. 뭐 거의 불가능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CT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CT는 신생을 판단을 못합니다. 신생이라는 건 지금 나온 거죠. 오래된 디스크는 CT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 디스크는 판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건지 나중에 건지 솔직히 CT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MRI를 찍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안 찍어주더라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안 찍어준다 하더라도 본인의 비용으로서 찍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입증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상대방에게 내 손해가 어떻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환자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도 내가 아픈 거 알고 보험회사 직원도 내가 아픈 거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솔직히 보상과 직원들이 환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깨병이잖아요 라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할 때 당신 아픈 거 안다, 아픈 거 아는데 빨리 퇴원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입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통원치료라도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통원치료 뭐 하루 일당만 준다, 택시비만 준다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통증을 인해서 뭐 아니면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통원치료의 그 손해액이 인정 안 된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 시간을 내가 빠져나올 때 여러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인사고과에 또 손해도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금전적 손실이 없다고 해가지고 손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목하고 허리가 다 불편한데 병원에서 둘 중에 한 군데만 찍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더 심한 쪽만 찍었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말씀드리다시피 다른 쪽도 본인이 몸이 만나기 불편하다, 뭐 실제적으로 방사통이 있고 근력 저하가 생긴다 라고 하면은 필히 찍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찍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내 손해가 입증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고 나고 2-3개월이 지나버리면은 옛날 건지 지금 건지 구별이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다 태행성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가가지고 다시 찍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뭐 꼭 그 태행성으로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태행성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억울하다고 고소하는 것은 그건 어차피 그 본인이 그 잘못된 생각이고 본인이 뭐 과실이니까 뭐 이상 따져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아픈 데는 다 찍으라. 내 사비를 들어서라도 아픈 데는 다 찍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제가 손해액을 이제 계산해 보면서 이게 한 군데에 있을 때와 두 군데에 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다시 제가 한번
손해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시적인 겁니다.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좀 본인이 부족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손해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특정 이분이 경추 디스크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고 경추에 23% 있고 장애 기간을 뭐 5년 잡으면은 뭐 입원을 한 달 하고 장애 기간을 5년 잡았다. 그냥 금액이 엄청나죠. 사고 기여를 50% 잡았다면 입원 한 달 하고 장애율 적용했을 때 그렇죠. 이거는 월 3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거 보통 일용 근로자 임금이죠. 최저 임금으로 350만 원 잡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분이 임금이 더 세다라고 한다면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시 5년일 경우에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사고 기여도가 얼마냐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사고 기여도가 30%라면 금액이 또 줄어들겠죠. 그리고 사고 기여도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의 손실이 없으니까 지급되는 금액이 없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입원 한 달 했으니까 입원비 정도만 주고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지 않고 사고 기여도가 뭐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디스크가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골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저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유사한 질병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뭐 MRI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안 하려고 하죠.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장애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사고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또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디스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급 대수를 우리가 장애율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사무직에 있는 사람과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겠죠. 생기가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뭐 직업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뭐 혐오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정확한 손해를 계산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우리가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 죽을 뻔했다고, 의사가 조금만 더 했으면 당신 죽을 뻔했다고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죽을 뻔했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어떠냐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고 당시에는 그렇게 위험했지만은 치료를 하고 멀쩡하다라고 한다면은 장애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멀쩡하다, 그럼 장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액은 없어지는 것이죠. 입원 외에는. 그래서 장애가 없다는 것은 사고 기여도가 없다라고 표현 쓰는 거와 똑같은 이치로 판단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겠고, 현재로 우리가 손해사정을 할 때는 후유장애라는 게 사고일로부터 6개월 정도, 대부분 6개월 정도 경과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해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시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를 해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치료를 해도 완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한 몇 년 치료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멀쩡해지더라, 그래서 장애가 없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몇 년 치료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 다 영구장애를 많이 판단을 하는데, 영구장애는 보통 AMA에서 영구장애를 많이 판단을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손해배상에서는 지금 현재의 통증은 있지만은 앞으로 2년, 3년 뒤에 있으면은 이 정도의 통증을 가지고 가동 능력, 즉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전혀 장애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장애 기간을 얼마나 볼 것인가가 상당히 좀 관건입니다. 쉽게 설명했을 때 그냥 장애 사고 기여도 50% 잡고, 그랬을 때 뭐 위자료도 좀 감안하겠습니다. 위자료가 너무 적죠. 어차피 뭐 장애가 한시장애니까 위자료는 얼마 안 되지만은 어쨌든 위자료를 판단했을 때 금액은 이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솔직히
그 장애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날 수도 있습니다. 498만 원하고 420만 한 7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장애율에 따라서. 근데 이것이 만약에 5년으로 본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23%하고 27%하고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물론 위자료에서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 기간과 장애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교수도 판단해야 됩니다. 직업교수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할 경우에 맥블라이더를 씁니다. 왜 맥블라이더를 쓰는지 아무 개념 없이 쓰는 것도 많은데 어떤 환자가 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염자인데 불구하고 보험금 계산은 그 맥블라이더로 하죠. 그리고 제가 약간 좀 뻥쳐가지고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염자 환자한테 물론 염자 환자한테 맥블라이더를 쓰죠. 뭐 장애율이 나오니까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일반 환자들이 자기가 맥블라이더가 어떻고 AMA가 어떻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AMA는 안 쓰니까 맥블라이더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그 대한의사협회에다가 의뢰를 줘가지고 감정서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안 쓰고 있거든요. 그 안 쓰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알아야만이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도 시간이 날 때 하나씩 좀 영상을 만들 생각이니까 꾸준히 지켜보시면은 제가 하나 만들 때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뭐 23% 정도 잡고요. 우리가 그 한시 5년 그냥 노멀하게 뭐 한시 3년 잡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경추 하나만 있는 거하고 요추에 하나 더 있는 거하고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여기도 뭐 한 3년으로 보겠습니다. 장애가 하나 있는 거하고 장애가 2개 있는 거하고 금액이 거의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위자료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2군데 다 찍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2군데 다 있을 경우에 어차피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2군데 다 찍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겠죠. 그래서 수치상으로도 보이듯이 하나 있는 거하고 2개 있는 거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자 뭐 실제적으로 경미한 좀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있는데 뭐 사고만 나면 들어 눕는 게 있는데 상당히 그거는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런 전화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게 본인이 상담을 받고 싶으면 상당히 좀 치료도 열심히 받고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 다 사고 났는데 입원 안 해도 되는데 뭐 가해자가 뭐 싸가지가 없니 뭐 이래서 나 입원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요즘도 바뀌기도 했고 입원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런 분들 그냥 대충 합의하고 저는 퇴원하기를 권해드리고 진짜 본인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아프시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치료를 받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율과 사고 기여도와 장애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고 기여도도 이제 뭐 여기도 많이 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리고 장애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또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이 재밌는 이유가 이제 이런 재미가 있죠. 장애를 1년 후 했을 때, 그리고 장애를 3년 후 했을 때, 그리고 장애를 5년 후 했을 때 금액이 다 다르죠. 똑같은 거라도 사고 기여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경추 한 군데 뿐이냐 아니면은 경추가 2군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보통 뭐 우리가 같은 경추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장애율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 장애율에 따라서 또 금액이 많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그냥 단순히 책만 보고 나 이렇다 나 저렇다 라고 판단하기는 솔직히 좀 무리죠.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 해가지고 운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면허 책만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듯이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경험이 필요하죠. 우리가 수박 겉핥기 한다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조금 비전문가들한테 듣고 이게 옳다, 이게 맞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남들한테 권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고
이상하게 뭐 다치기만 하면은 뭐든 뭐 다치기 뭐 질병이든 상해든 주위에 보면은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손해사정은 다른 자격과 좀 다르게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그리고 또 연수 기간 중에 논문도 두 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표가 손해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지만은 이게 보험회사가 쉽게 인정을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은 보험회사랑 많이 좀 다툼이 생깁니다. 장애율과 장애기간 그리고 한 군데 인정할 것인가 두 군데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통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든 일은 대충 하려면 상당히 뭐 대충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단적인 예를 든다면은 라면은 누구나 다 끓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면을 백종원 선생님만큼 맛있게 끓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라고 한다면 극히 드물겠죠. 손해사정도 요리와 같은 겁니다. 내가 이걸 할 줄 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라면을 끓일 줄 안다 라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내가 라면을 끓일 줄 알고 내가 라면을 백종원 선생님만큼 라면을 맛있게 잘 끓인다. 이게 정확하겠죠. 실제적으로 어설프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 몸값이지 않습니까? 대충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복잡하게 하면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다쳤다면 그 다친 손해의 보전을 위해서는 전문가로서 장인 정신도 필요하겠죠.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정상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